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23년 12월 3일, 미국 오하이오주 청소년 교정센터에서 앳된 얼굴의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그가 등장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목이 집중되었죠. 살인을 하고도 풀려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남성의 표정은 즉각 일그러졌고 이 기자들을 차갑게 지나쳐버립니다. 그의 정체는 도노반 니콜라스. 6년 전 불과 14살의 나이에 인간 이하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21살이 된 도노반은 결국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그는 어떻게 살인죄를 피할 수 있었던 건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생인 도노반은 태어난 직후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 셰인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친어머니의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그때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돼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서 2005년 아버지는 한 여성과 만남을 시작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28살의 하이디 테일러였죠. 두 사람은 원래 15년이라는 시간을 친구로 지내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이디 또한 이혼을 하고 홀로 2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은 처지를 이해하면서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이혼에 대한 아픔도 공유하다 보니까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또한 이들의 데이트에는 항상 아이들이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서로의 아이들을 다 같이 데리고 캠핑도 가고 하이킹도 하고 하면서 마치 하나의 가정을 이룬 듯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어느덧 두 가정은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이디의 어린 두 자녀 11살 엘리사와 9살 토드에게 남자친구 셰이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동시에 2살의 아들 도노반에게 여자친구 하이디는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나 도노반은 하이디를 아주 잘 따랐는데요. 서슴지 않고 엄마 하면서 그녀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죠. 여기서 잠깐 이 도노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매우 영특했습니다. 3살쯤에는 이미 5살 아이의 문장력을 가진 것처럼 말도 조리 있게 잘해요. 근데 평소 성격은 매우 조용한 편이라서 사실 아버지에게 말을 잘 걸진 않았죠. 하지만 하이디에게만큼은 달랐어요. 그가 성장하는 동안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빠의 여자친구에게 수년간 의지했고 또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는 일반적인 부모-자식 관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자라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녀가 진짜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왠지 모를 소외감이 느꼈죠. 자기는 하이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실제 친자식은 엘리사와 토드잖아요. 어쩐지 나보다 저들을 더 아끼는 것 같고 외로움과 절망까지 경험합니다. 행여나 그녀가 자신에게 소홀했다 싶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그는 이때부터 다소 엇나가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버지와 하이디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하이디는 도노반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좌절했고 이 모든 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왜 그 아픈 손가락이 더 정이 간다고 그녀에게 도노반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 행여나 아이가 또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절대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당시 이 집안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하이디의 친자식인 엘리사와 토드는 이미 성인이 돼서 각자 독립을 한 상태였고
남자친구 셰이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도노반에게 집중할 수 있었죠. 시간을 모두 아이에게 할애했고 밥 먹는 거, 노는 거, 대화하는 거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하면서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도노반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심리치료를 알아봅니다. 좋은 의사를 찾았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도노반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문제 없다 이러면서 절대 안 간대요. 별 수 없이 하이디는 그래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시키면 분명 역효과가 날 거야 라면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했죠. 그런데 이 결정에 예상외로 아이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녀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신을 포기한 거라고 믿게 된 거죠. 이 생각의 회로가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내가 몸에 상처를 냈고 아픈데 더 나를 걱정하면서 달래줘야지. 왜 감싸주지 않고 이대로 포기하는 거지? 뭐 이건 분명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라고. 이렇게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한편 이 도노반의 자해 사건 이후 하이드에게는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그전에는 그저 사랑으로만 대했는데 이젠 종종 목소리를 높여서 다그치게 돼요. 그래야 애가 엇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비록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가까이 가슴으로 길러온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노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왜 날 야단치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난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녀의 무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4살이 된 도노반은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환상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사람 죽이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하고 또 잔인한 사건들의 기록을 찾아보면서 죽음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일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여기서 성적인 이야기로 막 키득키득거리게 됩니다. 마침 사춘기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수위가 점차 심해져요. 서로 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유한 거예요. 이건 좀 선을 넘었죠. 그러던 2017년 4월 6일 그날 역시 집에는 하이디와 도노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또 도노반은 거실 소파에서 여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녀가 소파 옆을 지나치게 되는데 마침 그 순간 아이의 핸드폰에 살색만 가득한 그런 성적인 사진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14살짜리 아이가 여자친구랑 음란한 사진의 문자까지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즉시 핸드폰을 뺏어 들었죠.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오면 이 문제를 논의할 거라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순간 이 도노반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대로 표출합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내 엄마라도 돼? 이 말에 하이디는 잠깐 동안 말을 잃었지만 이대로 져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면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이디는 일단 이 상황을 피하고 또 자신도 좀 화를 삭히기 위해서 다시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묵묵히 집안일을 마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도노바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식칼 하나를 꺼내 들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그토록 바랬던 살인을 저지르기 전 특별한 의상으로 갈아입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검은색 바지와 흰색 후드를 꺼내 입었고 빨간색 마커펜으로 자신의 입술 이 양옆을 길게 이어 그렸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그 영화 속 조커 같았어요. 그는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 했죠.
준비 완료.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빠르게 주방으로 가서 하이디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헉 하면서 비명을 질렀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노반이 끝까지 뒤를 쫓아와서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제대로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벽과 바닥은 이미 하이디의 피로 새빨개졌죠. 이날 도노반은 무려 62차례나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지쳤는지 태연이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한편 이 천만다행으로 하이디의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을 이끌고 신고를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침실로 갔고 핸드폰을 꺼내드는 그 순간 탕! 이 쫓아온 도노반이 아버지의 권총으로 그녀의 머리를 쏘아버렸습니다. 하이디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사망하고 말았죠. 잠시 후 피를 뒤집어 쓴 도노반은 한동안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911에 전화를 걸었고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이디를 죽였어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프예요. 전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내 제프가 그런 거예요. 하이디를 죽이던 그 냉혹함은 싹 사라졌고 마치 겁에 질린 어린 아이처럼 떨고 있었죠. 아니 그럼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그 제프라는 인물은 갑자기 왜 나온 걸까요? 자신 안에 있다는 살인마 제프. 사실 제프는 2011년쯤 미국 온라인에서 널리 퍼진 공포 캐릭터입니다. 흰색 후드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고 입이 길게 찢어진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대표적인 괴담으로는 제프는 학교 폭력으로 심한 화상을 입고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도노반은 이런 제프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혹됐죠. 그는 제프가 살인을 통해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동경했습니다. 도노반에게 제프는 동경의 대상이자 점차 친구로 바뀌어갔어요. 몸속에서 스스로 이 제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제프가 도노반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상 속 친구와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차 제프가 점점 자신을 장악해갔고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기 시작해서 제프가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탈들은 모두 자기가 아닌 제프가 저지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4월 6일 이날은 하이디와의 말다툼으로 자극받은 제프가 자신을 장악하고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를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건 제프야. 이러면서요. 그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은 뜨거운 화두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고작 14살이었으니까요. 미국 오하이오주 법상 그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법에 따라서 도노반에게 구형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은 7년이에요.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에 그를 성인 재판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죠. 청소년 재판으로 판결받는 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이 도노반은 무려 친엄마와 같은 피해자를 62번이나 찔렀잖아요. 재판부 또한 이건 너무했다 싶었는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죠. 그렇게 오하이오주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성인 재판에 회부됩니다. 이에 그의 변호인들은 청소년 감형을 받지 못하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건 해리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도노반의 또 다른 인격, 제프가 저지른 범행이라면서요. 그러나 검찰 측은 이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미 2명의 심리학자가 그를 진단을 했는데 해리성 인격장애가 아니라 그저 우울증 정도라고요. 2018년 7월 24일 결국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하며 도노반에게 28년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그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계속해서 항소를 합니다. 자신이 성인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 항소는 3년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처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청소년 정의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나서서 도노반을 지지하는 성명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아직 청소년이니 교화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라면서요. 결국 2022년 12월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청소년 법원에서 다시 판결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감이 된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고 어필을 했죠. 오랜 공방 끝에 청소년 고등법원은 도노반에게 21살이 되는 내년 2023년까지 정신치료를 받을 것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6년만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여러 입장들이 팽배히 부딪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죽은 하이디의 딸 앨리사는 법원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2018년 재판을 통해 엄마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었던 앨리사. 그녀는 도노반이 풀려나는 순간 자신은 엄마를 잃었던 그 끔찍한 순간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3년 12월 3일 21살이 된 도노반은 2년간 정신치료를 모두 끝낸 뒤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잔혹한 그의 범죄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죠. 이제 그는 오하이오주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은 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살인의 욕망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혹시 그가 웃고 있진 않을까? 그 진실은 오직 이제 본인만 알 겁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4년 8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세인트 레지스 리조트. 이날 아침 한 젊은 커플이 체크아웃을 하기 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봉지에 쌓인 캐리어 3개를 호텔 로비에서 입구로 옮겼고 그 앞에 정차된 택시 트렁크에 싣기 시작하죠. 택시기사가 함께 도와주고자 했지만 커플은 웬일인지 한사코 거절할 뿐입니다. 잠시 후 이들은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다시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택시기사는 커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오지? 하지만 꽤 시간이 흘러도 이들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택시기사는 문득 트렁크에 실린 캐리어가 떠오릅니다. 혹시 짐에 이름 같은 것이 붙어있진 않을까? 기사는 캐리어를 감싼 비닐봉투를 풀어 헤쳤는데 순간 기분 나쁜 냄새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의 정체는 바로 피였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캐리어에는 붉은색 혈흔이 흥건히 묻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기사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신원 확인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세인트 레지스에 묵었던 투숙객이었어요. 이를 확인한 인도네시아 경찰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미국 국적의 62살의 여성 쉴라본 비제맥. 그녀는 시카고에서 이 사극계의 명사로 알려진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제임스 맥, 유명 재즈 음악가였고요. 평범한 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살해당한 것만으로도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명인이다? 자칫하면 외교적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쉴라의 시신이 발견되고 채 하루가 지나기 전 범인들이 체포됩니다. 근데 범인의 정체가 정말 놀라워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까지도 말이죠. 범인은 바로 쉴라의 친딸, 헤더 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토미 셰퍼와 함께 친모인 쉴라를 살해했던 건데요.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딸 헤더는 어린 시절부터 풍족한 삶을 살아왔고 게다가 몇 년 전 아버지 제임스 맥이 사망하면서 헤더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뒤 그녀가 성인이 되면 엄청난 부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헤더는 어머니 쉴라와 함께 발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도대체 왜 어머니를 살해했는지 그 동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죠. 조사를 해보니 모녀의 갈등은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6년 쉴라의 남편이자 헤더의 아버지인 제임스 맥이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딸 헤더는 1995년생으로 이 시기에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였죠. 물론 아버지의 사망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 바로 어머니에게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인 쉴라에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체격이 커지면서부터는 어머니를 아예 상습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집에 출동할 횟수만 무려 86건. 기록에 따르면 헤더는 어머니의 발을 부러뜨리고 깨물고 주먹질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패륜적으로 이렇게 표출했던 거죠. 하지만 폭행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는데 헤더는 미성년자이기에 아직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쉴라는 엄격하게 딸의 용돈을 관리했고요. 헤더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쉴라를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그 강도가 어찌나 심하던지 쉴라가 살해당하기 1년 전인 2013년 그녀는 경찰에게 딸 헤더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면서 두려움으로 호소했다고 해요. 그러던 2014년 두 사람 사이엔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심엔 헤더의 남자친구 토미가 있었는데 2014년 헤더는 토미를 만나면서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19살의 나이로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토미는 21살로 갓 성인이 된 상태였고요. 쉴라가 보기에 당연히 둘의 미래는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헤어질 것을 종용합니다. 오죽하면 둘을 떨어뜨리기 위해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쉴라는 헤더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헤더는 말을 듣지 않아요. 2014년 8월 쉴라는 딸을 다른 방법으로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이었고 발리의 좋은 리조트에서 푹 쉬면서 화해를 청할 생각이었죠. 그녀는 이를 위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은 물론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도 예약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여행을 즐기다 보면 딸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는데 하지만 같은 시각 반대로 헤더는 더욱 은밀하고도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8월 11일 발리에 도착한 헤더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쉴라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것입니다.
헤더는 그걸로 몰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히 여행을 이어나갔죠. 그러나 두 사람의 평화로운 여행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납니다. 다음 날인 8월 12일 이른 아침, 헤더의 남자친구 토미가 호텔에 등장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라는 크게 화가 났는데, 거기에 더해 전날 헤더가 신라의 카드를 훔쳐서 그 남자친구의 항공료와 숙박료를 결제를 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분노가 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셋은 호텔 로비에서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데, 이때 신라가 두 사람을 향해 아기를 죽여버리겠다며 이렇게 소리를 치게 돼요. 이 모습은 호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경찰이 확인한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소 부정확하고 편파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신라의 객실 안에서 일어났기에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가해자인 헤더의 초기 자백에 의존해서 추정한 상황입니다. 헤더의 증언에 따르면 다투는 과정에서 신라가 토미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다수 언론들은 헤더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 제임스 맥 또한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미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라가 그를 반대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거든요. 헤더는 신라가 토미와의 언쟁 중 흥분해서 그의 목을 30초가량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헤더 자신은 싸움이 폭력적으로 변하자 겁을 먹고 화장실에 숨었다는 주장. 그래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토미의 진술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신라가 목을 조르자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적인 행위로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휘둘렀는데 그게 하필 금속으로 된 과일 그릇이었고 이는 정확히 신라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해요. 신라는 이 충격으로 쓰러졌고 코뼈가 부러지고 그 안에 코피가 고이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정황. 이 토미는 신라가 숨진 것을 보고 즉각 도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를 붙든 것은 헤더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신라를 방치하면 자신이 곧바로 의심을 받을 거라는 동시에 함께 시신을 누기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헤더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와서 신라의 시신을 구겨 넣었습니다. 다른 가방들에는 피가 묻은 침대 시트를 포함한 각종 증거품들을 담았고요. 그 밖에 소화전송에 피 묻은 베개와 수건을 숨겼고 또 신라의 옷은 정원 쓰레기통에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들은 신라의 시체가 든 캐리어를 끌고 내려와서 택시에 싣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헤더와 토미는 체크아웃을 한 후에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은닉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체크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붙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체크아웃을 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호텔 서비스료를 지불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신라의 신용카드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신라가 사망 전날 호텔에 연락해서 헤더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신라 본인 아니고서는 그녀의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더와 토미는 당황했죠. 그래서 일단 호텔을 빠져나와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떠난 후에도 이 캐리어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한편 두 사람은 신라의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되자 주변에 가장 저렴한 호텔을 찾았는데 그곳은 발리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리사타 호텔. 그러나 이들의 도망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경찰이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얼굴을 공개 수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한 리사타 호텔 직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이후 체포된 둘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결코 신라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것.
그러나 두 사람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들의 악랄한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살인은 철저히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였죠. 쉴라가 헤더에게 발리 여행을 제안한 그 순간부터, 아니, 사실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끔찍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헤더는 쉴라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의 양을 점차 늘려 과다 복용으로 그녀를 살해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자 살인법을 좀 고민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쉴라가 발리 여행을 제안했고 그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헤더와 토미는 대신 살인 계획을 세워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대상은 토미의 사촌인 로버트 빕스. 커플은 살인에 성공할 경우 그에게 6,600만 원의 이 거액을 주겠다고 약조합니다. 그리고 살인의 조언을 얻어요. 로버트는 그들에게 익사, 교살, 질식사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로버트가 토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베개로 쉴라의 얼굴을 눌러서 살해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리에 도착한 커플은 즉각 행동 실행을 하죠. 먼저 호텔 로비에서 쉴라와 다투는 상황을 연출했고 이 정당 방위를 주장할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몇 시간 뒤 토미는 자신의 품에 쉴라를 살해할 무기를 숨겨서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습이 쉴라의 방 앞 복도 CCTV에 녹화되어 있고요. 이후 방에 들어간 토미는 이 쉴라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헤더는 쉴라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어머니의 입을 막고 있었고 잠시 후 쉴라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함께 사건 현장을 은폐했습니다. 토미와 헤더는 이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호소를 했고 또 쉴라가 생전 헤더를 너무 통제했기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은 쉴라가 가지고 있던 20억 상당의 신탁 기금. 이 쉴라가 사망할 시 이 모든 돈이 헤더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예정이었습니다. 헤더는 유산을 받으면 그중 수백만 달러를 토미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미는 하루빨리 부자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렇게 헤더와 토미의 추악한 진실과 살인 계획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2015년 4월 인도네시아 법정은 토미에게 징역 18년, 헤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헤더는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을 품에 안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그녀는 아기와 2년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함께 보냈고 이후 헤더는 모범수로 감형받아 2021년 7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추방당한 상태고요. 헤더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뻔뻔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살해한 어머니 쉴라의 유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 유가족은 이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쉴라의 유산 일부가 헤더의 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헤더의 가소로운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미국이 헤더를 쉴라 살인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한 사건에 2번 기소는 불가능이 원칙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국인이라는 점을 주목했던 건데 이 미국인이 해외에서 미국 시민을 살해했을 경우에 사건이 벌어진 해외와 미국 두 나라 모두 사법권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헤더는 27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FBI에 연행되죠. 예정대로라면 2023년 12월 18일 헤더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녀가 최대 28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이 돈이라는 추악한 욕망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살해한 헤더맥. 그런 그녀가 정작 자신의 딸과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이기적일 따름입니다. 아마 그녀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딸과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시간들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